지금은 태국이라서 무리야. 여행 중에 연락하지 마. 빨리 와주세요. 벌써 발인이라고요. 아들의 장례식 당일 휴대폰에서 들려온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남편 경수와 시아버지 박병식 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계속 해외여행을 하면서 장례식에조차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의 이별의 자리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어요. 그런 현실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에 생겨난 분노의 불꽃은 조금씩 커져만 갔어요. 시댁의 토지와 건물 명의가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법률 지식이 조용히 눈을 떴어요. 장례식장 대기실에서 절친 정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아야, 진짜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만 이어진 게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가족의 유대의 중요성을 말하는 특집 방송이 흐르고 있었어요. 비록 피가 이어져 있더라도 아들의 장례식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근무처인 도서관의 선배인 선희 씨도 장례식에 참석해 주었어요.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진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는 아들 상우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생전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다정했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피는 이어지지 않았어도 상우를 진심으로 애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어요. 반면에 가장 가까운 혈연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해외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었죠. 이 큰 대비가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유대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강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서진아. 사서로 일하는 58세예요.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분들과 책의 만남을 돕는 나날은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 어르신들에게 큰 글자 책을 추천해 드리는 순간, 학생들이 시험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날들. 이 일을 한 지도 30년이 다 되어가요. 변함없는 정적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와의 만남이 저의 매일을 채색하고 있었어요. 남편 경수는 중견기업의 영업부장으로 사교적이고 부침성이 좋아요. 거래처에서의 평판도 좋고 회사에서의 입장도 안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시아버지 박병식 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자신의 취미인 해외여행을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1년에 3번은 해외에 나가고 그때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저나 아들은 뒷전이고 언제나 시아버지의 기분을 살피면서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고 저는 계속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을 견뎌왔어요. 시아버지 박병식 씨는 전 부동산 회사 경영자예요. 85세가 된 지금도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방패 삼아 가족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내인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장남은 해외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차남인 경수가 병식 씨를 상대하게 되었어요. 병식 씨는 극단적인 가부장적 생각을 가지고 저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시댁에 불려가서 청소나 요리, 정원 관리까지 해야 했어요. 거절하려고 하면 경수에게 주는 용돈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곤 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상우. 밝고 다정한 아이로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어요.
어린이집에 다닐 무렵에는 매일 엄마 사랑해 라며 안겨왔고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함께 도서관에 가는 것을 기대하곤 했어요. 중학생이 되어 반항기를 맞이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던 상우는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의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퇴근하던 상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휴대폰이 울리고 경찰의 냉정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온 순간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고 신에게 기도했어요.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목숨과 맞바꿔도 좋으니까. 부디 상우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상우의 모습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기계 소리만이 울리는 조용한 병실에서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냉혹했어요. 뇌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상우의 비보를 들은 그날 밤, 남편 경수와 시아버지 박병식 씨는 예정되어 있던 해외여행을 출발하려 하고 있었어요. 병식 씨가 예약해둔 호화로운 태국 여행으로 취소 수수료가 아깝다는 이유였어요. 아버님이 기대하고 계셨거든. 장례 준비는 당신한테 맡길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어딘가 남의 일처럼 들렸어요. 뒤편에서는 시아버지의 웃음소리와 탑승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도 냉정한 말에 저는 발로 날 기력조차 잃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저는 그저 침묵을 지키며 2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변호사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법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법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연스럽게 법률 지식이 몸에 배었고 대학교에서도 법학부에 진학할까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책을 좋아했던 저는 사서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법률 지식은 지금도 제 안에 살아 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저는 외동딸로서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견실하게 관리해 왔어요. 도서관 사서의 급여는 결코 높지 않지만 친정에서의 상속 재산과 합쳐서 저축은 1억 2천만 원 정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곤란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상우의 장례식은 저 혼자 준비하게 되었어요. 장례식장과의 협의, 영정사진 선정, 조문객분들께 연락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만 했어요. 절친 정미가 변호사로서 또 친구로서 달려와 주었어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으로 저희 아버지의 법률 사무소에서 연수를 받았던 그녀는 제 가정사정도 잘 알고 있어요. 도서관 선배인 선희 씨도 일을 쉬고 도와주러 와주었어요. 그녀는 과거에 남편의 불합리한 행동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어서 가족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2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들의 장례 준비를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장례식 전날 저는 경수와 병식 씨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오전에 2번, 점심시간이 지나서 3번, 저녁에도 4번. 하지만 통화가 연결된 것은 10번째 전화였어요. 상우 빈소는 내일이에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근데 아버님이 즐거워하고 계셔서 말이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일 같았어요.
뒤편에서는 시아버지가 웃으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태국의 해변 리조트에서 칵테일이라도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겠죠. 시아버지의 즐거움을 우선하는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긴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까지 남편을 경멸한 적은 없었어요. 상우는 당신 아들이에요. 마지막 이별 정도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다니까. 하지만 지금 취소하면 아버님이 화내실 거고. 항공권도 비쌌으니까 아깝잖아. 병식 씨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들의 장례식을 뒷전으로 미루는 남편에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혼자 주방 테이블에 주저앉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텅 비어가는 감각만이 있었어요. 빈소가 차려진 날 조문객들이 차례차례 방문했어요. 상우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학창시절에 신세를 졌던 선생님들도 와주셨어요. 모두 입을 모아 상우의 다정함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려주었어요. 상우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는 동아리 활동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상우가 진심으로 상담해 주었다는 일화를 이야기했어요. 직장 상사는 성실하고 정직했던 상우의 업무 태도를 전해 주었어요. 이웃 할머니는 언제나 인사를 빼놓지 않았던 상우의 예의 바름을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상우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몇몇 조문객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저 급한 일로 해외에 갔다고만 전했어요. 그들을 감싸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상우가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문이 끝난 밤, 저는 혼자 상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정하게 미소 짓는 아들의 사진은 대학교 졸업식 날에 찍은 것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상우가 카메라를 향해 자랑스럽게 웃고 있어요. 그날 상우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떠올리면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진아야, 조금 쉬어. 내일은 발인식이잖아. 정미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을 걸어주었어요. 그녀는 빈소를 지키는 동안 계속 제 곁에 있으면서 조문객 응대도 도와주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경수 씨네, 정말 안 돌아오는 거야? 응, 내일 발인식에도 못 맞춘대. 비행기 사정으로 귀국은 일주일 후라고 하더라. 정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자기 자식, 자기 손자 장례식보다 여행을 우선하다니. 그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어? 선희 씨도 슬픈 표정으로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진아 씨, 혼자 껴안고 있지 말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두 사람의 따뜻함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 수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남편,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소리를 내어 울자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발인식 당일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식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장례식장 담당자와 최종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남편과 시아버지가 도착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9시 반이 되어도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계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제 마음은 가라앉았어요. 조문객들이 차례차례 도착하고 식장 로비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벌써 발인식이라고요?
지금은 태국이라서 무리야 남편의 목소리는 관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전해져 올 정도로 밝았어요. 뒤편에서는 시아버지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 그리고 쾌활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해변가 카페에라도 있는 거겠죠. 제발. 상우의 마지막 정도는 제대로 배웅해줘요. 여행 중에 연락하지 말라고.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전화 너머로 울려 퍼졌어요. 손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보다도 자신의 여행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 같았어요. 상우는 당신들 가족이에요. 그런데도 안 올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말 무리야. 아버님도 갈 생각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곧 장례식 시작하잖아. 지금부터 돌아가도 늦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 시아버지에 대한 인내, 가족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것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어요. 발인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없는 채로 거행되었어요. 마지막 작별의 시간, 저는 상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생전과 거의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어요. 상우야, 미안해. 아빠도 할아버지도 와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너를 배웅하러 와주었단다. 모두 너를 소중하게 생각했었어. 관이 닫히고 운구차에 오르기 전 상우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상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지 빈소와 장례식을 통해 다시금 알 수 있었어요. 화장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아야, 이제 더는 참지 않아도 돼. 뭘? 경수 씨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병식 씨의 횡포. 당신은 충분히 견뎌왔어. 하지만 이젠 한계잖아. 유천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미의 말이 옳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혼한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선희 씨가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진아 씨, 저도 예전에 남편의 불합리한 행동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요. 선희 씨, 당신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상우 군도 분명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정미와 선희 씨의 목소리가 제 마음에 깊이 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바로 결단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대던 감정에 불을 지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49제가 다가올 무렵 경수와 병식 씨는 여행에서 귀국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저를 찾아오거나 상우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러 오는 일도 없었어요. 그저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을 뿐이었어요. 장례식 수고했어. 상우도 기뻐할 거야. 다음 주말에 아버님 댁으로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다들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남편이 마치 남의 일 같은 말을 보내왔어요. 수고했다라는 말의 가벼움에 저는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날에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주말 시댁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저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건 끝내자. 시댁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훌륭한 단독주택이었어요. 병식 씨가 부동산 회사 경영으로 얻은 재산으로 지은 집으로 대지 면적은 200평이 넘는 호화 저택이었어요. 훌륭한 대문과 잘 관리된 정원이
병식 씨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현관을 열자 병식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태국 기념품으로 보이는 미네품이 놓여 있고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보면서 추억담에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 왔나.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에 저는 아연실색했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요. 상우 영정에는 절 안 하세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것보다 할 얘기가 있다. 시아버지는 제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모습이었어요. 상우의 영정사진은 옆방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눈길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집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서 말이야. 재산세도 비싸고 정원 관리에도 돈이 들어. 너도 좀 부담해줘. 네. 사실 아버님이 요즘 돈이 좀 부족하셔서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네. 당신도 일하고 있으니까 매달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지 않을래? 아들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두 사람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으세요? 사과 한마디도 없으시냐고요? 아니,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젠 끝난 일이고 앞을 보고 살아가야지. 아들의 목숨은 그렇게 가벼운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격렬하게 동요했어요. 앞을 본다는 것이 아들을 잊고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원 말인데 다음 달부터 부탁한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야? 거절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잘라 말한 저에게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무슨 소리야?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하잖아. 가족이요? 상우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며느리 주제에 건방지게.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주고 있잖아. 먹여 살려주신 기억은 없는데요. 오히려 제가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 드렸잖아요. 시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 따위는 사소하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순종해왔어요. 이제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에 경수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병식 씨도 맥주 캔을 든 채로 움직임을 멈췄어요. 이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농담이지. 진심이에요. 상우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당신과는 이제 함께 살 수 없어요. 웃기지 마. 너 따위한테 이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법률상 저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변호사와도 상담을 마쳤고요. 시댁을 뒤로하는 저를 경수가 황급히 뒤쫓아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아버님한테 혼난단 말이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에 대한 애정이나 사과도 아닌 시아버지에게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계속 이 사람은 시아버지의 눈치만 살피며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제가 모르는 곳에서요. 다음 날 저는 정리의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진아야, 정말 이혼하는 거네. 응, 이제 결심했어. 알았어. 그럼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자. 위자료는 최소한 5천만 원은 청구할 수 있어.
정미는 제 편으로서 철저하게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어요. 이혼 사유로서 아들의 장례식 불참, 가정방치, 정신적 학대 등이 인정된다고 해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 지금은 듬직한 변호사로서 저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혼 말고도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박병식 씨에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는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정미야, 시댁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병식 씨 집. 왜? 실은 그 집 명의가 복잡해. 병식 씨 명의만 있는 게 아닐 거야. 아버지가 생전에 시댁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병식 씨의 회사가 지은 집이지만 사실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 명의의 일부에 시어머니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상속 절차가 애매했다고 들었어요. 며칠 후 정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상속 절차가 불완전해서 집의 일부는 지금도 시어머니의 명의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공정증서 유언이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 일부를 아들의 며느리인 진아에게, 시어머니는 생전에 제가 병식 씨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조금이라도 제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다정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그것이 지금 저를 구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 유언장에 따르면 시댁 부지의 일부와 시어머니 예금의 절반이 당신에게 상속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상속 시효는 10년이라 아슬아슬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이 유언장의 존재를 병식 씨는 모를 거야. 이 시어머니는 생전에 병식 씨가 저를 가사도우미처럼 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던 거겠죠. 그 다정함이 형태가 되어 저를 구하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댁은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 시댁의 매각을 강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저는 시댁 토지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유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시댁을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식 씨는 절대로 반대하겠죠. 반대해도 법률상으로는 문제없어. 오히려 병식 씨가 시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게 더 문제야.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 집행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어. 다음 날 감정사인 조동건 씨를 만났어요. 정미가 신뢰하는 전문가로 35세의 젊고 성실한 인물이었어요. 서진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미 변호사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댁의 평가액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8억 원입니다. 그렇게나요? 예상 이상의 금액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자랑하던 저택은 확실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내 도심에 가까운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넓은 토지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관리가 잘 된 단독주택이니까요. 입지도 좋고 주변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서 자산 가치는 높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씨가 3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약 2억 6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은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어요. 사서의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정도? 저축 1억 2천만 원과 합쳐도 평생 걸려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병식 씨 회사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만 무슨 일 있었나요? 동건 씨는 자료를 펼치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병식 씨의 부정을 놓칠 생각이 없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실은 몇몇 거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측량 자료를 속이건 구체적으로는 토지 경계선을 애매하게 해서 실제보다 넓게 보이게끔 매각한 케이스가 3건, 또 집안 문제를 숨기고 매각한 케이스가 2건 있습니다. 그건 중대한 문제네요. 시아버지 회사의 부정. 그것은 저에게 또 다른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지 어떨지 저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고령의 노인을 여기까지 몰아붙여야 하는 걸까요? 만약 이 정보들을 감독 관청에 제출하면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높고요. 총액으로 5억 원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나 단지 병식 씨의 권력이나 인맥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고발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의 권력. 그것은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발휘되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아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보를 사용할지 어떨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복수로서 이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댁 매각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도서관에서의 일은 이전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책 대출이나 반납 절차를 하면서 이용자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눠요. 도서관 이용자분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딘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겠죠. 카운터에 서 있을 때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느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이지만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단골인 노부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당신, 요즘 아주 건강해 보여서 기뻐요. 노부인은 이전에는 제가 언제나 지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걱정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힘든 시기를 극복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단다. 부인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 일을 계속해오길 잘했어요.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미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는 3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문서였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로서 제 저축은 전액 제가 보유하고 경수의 연금 분할, 나아가 상우의 유품 소유권 등도 명기되어 있어요. 합의서 안에는 경수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것, 시아버지의 말만 따르며 아내와 자식을 경시해왔던 것 등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재되어 있었어요. 운동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 졸업식에 결석했던 것, 상우의 생일을 잊고 있었던 것 등 모든 것이 증거로서 제시되어 있었어요. 경수에게 합의서를 보내자 그날 밤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패닉에 빠진 것 같았어요. 진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위자료 5천만 원이라니 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상우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 장기간에 걸친 가정방치, 정신적 학대. 변호사에 따르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해 감정적으로 변하는 경수에게 저는 차갑게 내뱉었어요. 정신적 학대. 내가 언제 당신을 학대했다는 거야?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잖아. 물리적인 행위만이 학대는 아니야.
계속 시아버지 말만 따르면서 나와 상우를 돌보지 않았던 것, 가족으로서 필요할 때 당신은 언제나 없었어. 그건 충분히 정신적 학대에 해당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난 일도 하고 가족도 부양해왔잖아. 부양. 나도 일하고 있었고 시아버지께 매달 30만 원씩 지원했던 건 나야. 당신은 자기 월급을 해외여행에 쓰고 가족을 위해 저축 하나 하지 않았어. 그건 재판까지 가도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상우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게 회사 동료나 상사에게도 알려지게 될 텐데. 당신의 회사에서의 평판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지. 경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회사에서의 평판을 무엇보다도 신경 쓰는 그에게 있어서 아들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영업부장이라는 입장도 있고 거래처로부터의 신뢰를 잃으면 일에 큰 지장이 생겨요.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5천만 원은 무리야? 분할로 해줘. 그건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단, 분할의 경우는 이자도 발생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세월을 이 사람과 함께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분명 서로 사랑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경수는 점점 변해갔어요. 가족보다도 시아버지를 우선하고 아내나 아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상속권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시댁 토지의 분할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어요. 병식 씨와 경수는 갑작스러운 법적 통지에 경악했어요. 며칠 후 경수에게서 분노에 찬 전화가 걸려왔어요. 진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변호사한테서 통지서가 왔잖아. 당신들이 무시해왔던 시어머니의 유언을 정식으로 실행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야. 어머니 유언.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경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몰랐던 건 당신들의 태만이야. 시어머니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셨어. 당신들이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면 알았을 거야. 병식 씨가 경수에게서 전화를 빼앗아 들고 고함을 질렀어요. 웃기지 마. 이 집은 내 거야. 너 따위한테 권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 법률상 저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법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내 이놈, 나를 적으로 돌리고 무사할 줄 알아?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주마. 협박인가요? 그 말씀 녹음해 두었으니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정미에게 녹음 데이터를 보냈어요. 협박의 증거는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녹음은 나중에 조정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몇 주 후 법원에서의 조정이 시작되었어요. 병식 씨는 고압적인 태도로 제 권리를 부정하려 했어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유언장, 위조된 게 틀림없어. 아내가 이런 걸 썼을 리가 없어.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한 정식 문서이며 위조의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되었고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조정위원도 시어머니 유언의 유효성을 즉각 인정했어요. 위원은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저에게는 시댁 토지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말했어요. 병식 씨는 그런 바보 같은 내 집을 빼앗을 셈이냐 라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조정위원은 냉정하게 공유 재산의 분할 청구는 정당한 권리이며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병식 씨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분노를 드러냈지만 법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아버님, 어떡하실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집을 잃겠어요. 시끄럽다.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내 책임이야. 뭐라고요? 저도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해왔잖아요. 두 사람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오랫동안의 억압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은 없었어요. 조정 결과 시댁은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병식 씨가 제 지분을 사들일 자금이 없다는 것, 또 장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진아야, 우리가 이겼어. 시댁은 3개월 이내에 매각되게 되었어. 고마워, 정미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경수 씨와의 이혼 협의도 진행되고 있어. 위자료 5천만 원으로 합의할 것 같아. 그 사람도 재판까지 가는 건 피하고 싶은 모양이야. 이혼과 시댁 매각. 저의 새로운 인생을 향한 길이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어요. 동건 씨는 바로 매수자를 찾아주었어요. 도심에 가까운 입지 좋은 물건을 찾고 있던 부동산 투자가가 8억 2천만 원에 구입하고 싶다고 제안해 왔어요. 예상보다도 높은 금액이었어요. 시댁 매각이 결정되고 저는 제 몫인 약 2억 7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예금에서도 약 3천만 원이 저에게 상속되었어요. 합계 3억 원의 자산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 위자료 5천만 원을 더하면 3억 5천만 원이 돼요. 이만큼의 자산이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어요. 도서관 사서 일을 계속하면서 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시댁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병식 씨와 경수는 마지막 저항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경수가 갑자기 제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경수의 얼굴은 수척하고 지쳐 있었어요. 진아야, 부탁이야. 집 매각을 취하해주지 않을래?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법원 결정이 나왔잖아. 아버님이 정말 힘들어하고 계셔. 그 집은 아버님의 인생 그 자체란 말이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는 경수에게는 어이가 없을 뿐이었어요. 경수는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어요. 부탁이야. 적어도 매각 대금 분배라도 바꿔주지 않을래?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게 해줘. 그건 무리야? 법으로 정해진 분배야? 내가 양보할 이유는 없어. 경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풀이 죽어 돌아갔어요. 며칠 후 병식 씨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지저분한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저를 향한 저주의 말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너는 은혜도 모르는 년이다. 우리가 먹여 살려줬는데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런 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탓할 뿐이에요. 그 편지도 정미에게 넘겨서 증거로 보관하게 했어요. 하지만 병식 씨의 저항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 직장인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관장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가족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전화가 왔다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저는 가족 문제로 폐를 끼친 것을 사과했지만 관장님은 정미에게서 이미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말해주었어요. 병식 씨는 또 제 이웃이나 집주인에게도 괴롭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희 씨가 미리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진아 씨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요. 혼자 껴안고 있지 말고. 감사합니다. 선희 씨. 병식 씨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저를 향한 협박성 편지가 몇 통이고 도착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직 이성적인 내용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봐라. 가족이니까 이야기로 풀자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분노에 맡겨 쓰인 편지는 전부 정미에게 넘겨 증거로 보관했어요. 편지는 전부 7통이 되었고 어느 것이나 협박의 증거로서 충분한 내용이었어요. 진아야, 이건 완전히 협박이야. 특히 이 4번째랑 5번째 편지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고령인 시아버지를 경찰에 넘기는 건 게다가 재판이 되면 시간도 걸릴 거고. 모르구나, 진아야. 이 사람들은 내가 다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계속 이용해왔던 거야. 당신은 충분할 만큼 참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해. 정미의 말은 엄격했지만 옳았어요. 저는 언제나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상대방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기도 해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악인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경찰에 상담하기로 했어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경찰관은 증거가 되는 편지나 녹음을 확인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응해 주었어요. 특히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주마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엿보이기 때문에 명백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병식 씨로부터의 편지는 딱 멈췄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휴일에 성묘를 하러 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묘비에 빨간 스프레이로 더러운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은혜도 모르는 년, 지옥에나 떨어져라. 불효자식 묘비를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들끓었어요. 저를 향한 괴롭힘이라면 아직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를 더럽히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저 딸을 사랑해 주셨을 뿐이에요. 이제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에게는 제대로 죗값을 받게 할 필요가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정미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묘비의 낙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예요. 경찰은 현장 검증을 하고 CCTV 영상도 확인해 주었어요. 다행히 묘지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에 병식 씨의 모습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어요. 고령자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스프레이 캔을 들고 묘지에 들어가는 모습이 명확한 증거로서 기록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피해 신고를 할 것인지 물었고 저는 즉각 승낙했어요. 이제 망설임은 없었어요. 부모님의 묘가 더럽혀진 분노가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건 씨에게 연락해서 감독관청에 보고하게 했어요. 동건 씨가 감독관청에 증거를 제출하자 바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병식 씨 회사의 부정 거래가 차례차례 밝혀지고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었어요. 전 부동산 회사 경영자의 부정 거래 발각. 피해 총액 5억 원 이상 기사를 본 경수에게서 분노에 찬 전화가 걸려왔어요. 진아, 당신 아버님을 고발한 거야?
어디까지 우리를 괴롭힐 셈이야? 내가 아니야? 부정거래 피해자분들이 고발한 거야? 나는 사실을 전했을 뿐. 거짓말 마. 당신이 뒤에서 조종한 거잖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진실이 밝혀졌을 뿐 병식 씨가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조금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저와 상우에게 해왔던 짓을 떠올리자 그 감정은 바로 사라졌어요. 상우의 영정사진에 저는 말을 걸었어요. 상우야, 엄마는 싸우고 있단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있어? 이걸로 된 거지. 영정사진 속의 상우는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댁 매각이 완료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 병식 씨와 경수는 마지막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병식 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자산의 대부분을 잃고 게다가 부정거래의 손해배상까지 떠안은 병식 씨에게는 더 이상 호화저택에 살 여유가 없었어요. 매각 대금 5억 5천만 원 중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2억 5천만 원은 그중에서 장남에게도 분배해야만 했어요. 경수도 저와의 이혼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저축이 없는 경수는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 병식 씨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병식 씨에게도 여유가 없어서 경수는 결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했어요. 이제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넓은 정원도 훌륭한 대문도 모든 것이 과거의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몇 번이고 시아버지에게 모욕당하고 남편에게 무시당해 왔어요. 상우 또한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집에는 행복한 추억이 거의 없었어요. 안녕. 이제 2번 다시 여기에는 오지 않을 거야. 집을 뒤로 하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수와 병식 씨로부터의 부재중 전화가 차례차례 표시되었어요. 1시간에 20번 이상의 전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어요. 이제 그들과 이야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저를 탓할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상우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아파트 방 안에서 아들의 사진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혼도 성립되었고 시댁도 매각되었고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길었던 주박에서 해방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걸로 괜찮았던 걸까? 노인을 작은 아파트로 내쫓고 손해배상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옳았던 걸까? 남편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것. 그들이 잘못했다지만 여기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상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문자답하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심했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텀마, 잘 견뎌냈어라고 말해줄까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상우를 잃은 슬픔. 길었던 결혼 생활의 끝, 그리고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승리했을 터인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조용히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활이 영위되는 평범한 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평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혼한 여자, 시부모를 고소한 며느리.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될까요?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정미에게서였어요. 밤 9시가 지나 있었어요. 진아야, 괜찮아. 오늘 밤 혼자야? 응,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는 목소리를 감추려 했지만 절친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울고 있잖아. 기다려. 지금 갈게. 30분 후 정미가 제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와인과 치즈, 그리고 상우가 좋아했던 초콜릿을 들고 있었어요. 제 취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절친의 마음에 또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진아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자책하지 마. 하지만 나는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었어. 노인을 작은 아파트로 내쫓고 남편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정말 이걸로 괜찮았던 걸까?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을 스스로 거뒀을 뿐이야. 병식 씨는 오랫동안 부정한 거래를 거듭해왔어. 경수 씨는 아들 장례식을 포기했지? 당신은 그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야. 정민은 와인잔에 레드와인을 따르면서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그저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었을 뿐 계속 참아왔던 당신이 드디어 자신을 위해서 일어선 거야? 그건 잘못되지 않았어. 정미의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상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자 아들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전마, 그걸로 됐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라고 말해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미와 둘이서 조용히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일, 앞으로의 일, 그리고 상우에 대한 것 새벽녘까지 계속 이야기했고,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져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눈을 떴어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말자. 앞을 향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자. 도서관에 출근하자 선희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진아 씨,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요. 네, 이제 망설임은 없어요. 일하는 중간에 저는 상우의 성묘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싶었어요. 묘 앞에서 저는 상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상우야, 엄마 열심히 했단다.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게 했어. 이제부터는 내 몫까지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바람이 다정하게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상우가 대답해 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동건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아 씨, 시댁 매각 대금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2억 7천만 원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동건 씨,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은행 통장을 확인하자 확실히 2억 7천만 원과 시어머니의 예금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 위자료 5천만 원도 입금 완료. 합계 3억 5천만 원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었어요. 저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였어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어요. 경수와 저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저는 박씨 성을 버리고 결혼 전의 성으로 돌아왔어요. 도서관에서의 일은 계속하고 역 근처의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동건 씨가 소개해준 집으로 도서관에서도 가깝고 볕도 잘 드는 쾌적한 곳이었어요. 시댁 매각 등으로 얻은 3억 5천만 원은 견실하게 운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경수에게서는 처음 몇 주간은 몇 번이고
문자나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절 답장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윽고 연락은 오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정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진아야, 들었어. 병식 씨, 결국 3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나 봐. 그래? 지불할 수 있을까? 무리겠지? 시댁 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될 거야.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에 사는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경수 씨도 힘들다나 봐. 왜? 회사에서 아들 장례식에 가지 않았던 게 소문이 났나 봐에 평판이 떨어져서 영업 실적도 내려갔다고 하더라. 병식 씨는 자신의 부정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보다 여행을 우선했던 경수도 그 대가를 받게 되었어요. 경수는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위자료 변제도 있어서 해외여행 갈 여유도 없고 매일 일에 쫓기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회사에서의 입장도 나빠져서 승진 이야기도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동정심은 솟아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에요. 도서관에서의 일은 이전보다 즐거워졌어요. 선희 씨가 정년퇴직하고 제가 관장 대리를 맡게 되었어요. 책임은 늘었지만 보람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아 씨, 당신에게 맡기길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요. 선희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희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언제든지 상담해 줄 테니까. 선희 씨의 송별회에서는 많은 동료와 이용자분들이 모였어요. 저도 축사를 부탁받아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주말에는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지역 여성센터에서 한 달에 2번 상담회를 열었어요. 제 경험을 살려 법률 지식이나 재산관리 조언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시부모나 남편과의 관계에 고민하는 여성,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성,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했어요. 어느 날 40대 여성이 상담하러 왔어요.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DV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월급을 집에 가져오지 않고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 아들의 장례식을 계기로 결단했던 것,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인생을 걷고 있는 것. 여성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결심하고 용기를 내보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녀에게도 분명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했어요. 몇 개월 후, 그 여성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이 성립되어 아이들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고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저의 새로운 삶의 보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미도 무상으로 법률 상담에 응해주었어요. 그녀의 사무소는 바쁠 텐데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주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여는 무료 상담회는 지역에서도 평판이 좋아서 시 홍보지에도 실렸어요. 진아야, 내 조언 정말 정확해.
상담자분들이 모두 안심한 얼굴로 돌아가. 벌써 50명 이상의 여성을 지원했지? 모두 스스로 결단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그저 등을 밀어줬을 뿐. 게다가 나 자신도 구원받고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우를 잃은 슬픔을 치유해주고 있거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동료도 생겼어요. 저처럼 가족 문제를 극복한 여성들, 지원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상담하러 와주었던 여성들. 모두가 제 새로운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핏줄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의 연결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대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어요. 어느 날 해외에 살고 있는 경수의 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동생과 아버지의 일에 대해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유언에 대해 알고 놀랐다는 것, 시어머니가 저를 무척 걱정하셨다는 것, 좀 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볼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상속자로서 시댁 매각 대금의 일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상우의 명복을 비는 데 사용해 달라고 제안해 주었어요. 조카인 상우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상우를 위해서 1천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마음에 감사하며 상우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어요. 그 돈으로 저는 훌륭한 묘비를 세웠어요. 상우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어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묘비에는 상우가 좋아했던 말을 새겼어요. 다정함은 강함이다. 상우가 고등학생 때 자주 했던 말이에요. 다정하기만 해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다정함을 계속 지니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라고.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저는 도서관 관장 대리로서 충실한 나날을 보내면서 주말에는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곤란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어 있었어요. 상우도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봐주고 있을까요? 엄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칭찬해주고 있을까요? 해질 무렵 도서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한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우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남편과 시아버지. 그 불합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정미나 선희 씨, 동건 씨처럼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저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어요. 인생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 엮어내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직물인 거예요. 귀가해서 아파트 방 안에서 상우의 영정사진에 말을 걸어요. 아들의 다정한 미소가 저를 지켜봐주고 있어요. 상우야,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하단다. 내가 없는 외로움은 지금도 있어? 하지만 내가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고 매일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어? 아들의 영정사진에 미소 지으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일도 다시 도서관에서 이용자분들을 맞이할 거예요. 주말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상담을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의 시간도 소중히 할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상우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창밖에는 벚나무가 만개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밤의 어둠 속에 떠오르는 벚꽃은 가로등에 비춰져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발하고 있었어요. 저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부터 더욱 활짝 피어나겠죠. 상우야, 지켜봐 줘. 엄마는 앞으로도 앞을 향해 걸어갈 테니까.